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박희훈 강사입니다. 오늘 첫 해설 강의를 한국사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 지난 4월 국가직 시험보다는 제가 볼 땐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한국사에서 어렵다라는 문제는요, 예전처럼 막 나오지도 않는 지엽적인 주제가 튀어나와서 어렵다는 게 아니고 늘상 나올 수 있는 인물인데 처음 보는 사료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좀 정답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단독으로 나오기 좀 애매한 사람도 한 명 나왔어요. 강조. 요건 좀 이따 제가 강조해 드릴 건데 문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벨트를 너무 심하게 맸네요. 지금 숨이 안 쉬어집니다. 잠깐 벨트 좀 풀고요. 자, 앞에서 우리 교직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고맙게도 방문각의 대표 강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 강사는 아니고요. 적중을 제일 잘하는 강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간 확실한 건 지난번 국가직보다는 분명히 제가 볼 때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한 문제들, 생소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아마 점수가 그때보다는 좀 떨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인터넷에는 야, 이번에 뭐 한국사 95점 안 나오면 바보다 이런 얘기 막 돌고, 아까도 제가 들은 또 우리 또 외주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시험이 끝나면 그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그런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만큼 충분히 점수를 거뒀다고 믿으시고 마음 편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못 친 것 같아 우울해봐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저번 국가직보다 어려웠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첫 문제부터 익숙한 돌덩어리 문제가 지향되고 바로 고대서부터 문제를 시작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소정방이란 사람이 누구냐면, 소정방이란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어쨌든 소정방이 그 나당 전쟁 때, 죄송합니다, 나당 동맹에 힘입어서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이때 김유신 장군이 백제를 쳐들어갔고 당나라 장군이 소정방이에요. 소정방이 쳐들어와서 백제를 침공했는데, 문제는 당나라군은 백제군을 쉽게 격파하고 사비선 근처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김유신 장군의 근대는 알다시피 그 유명한 개백 장군의 5천 결사대의 항전에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도착을 당나라군보다 좀 늦게 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신라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구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전투, 여기 있죠, 황산벌 전투를 보지도 않고도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탄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주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김유신 장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제 자랑 같은 민망합니다만,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이렇게 에피소드, 이게 삼국사기 열전에서 김유신 이야기 중에 제일 드라마틱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신라군이 5만이었고 당나라군이 13만이었어요. 13만 명의 당나라군이 먼저 당도해서 신라군의 군기를 잡으려고 확 깔아 뭉대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서 신라군 사령관인 김유신 장군이 만약에 우리 신라군에게 해코지를 하면 너희들하고 한판 붙겠다라고 한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김유신 장군의 어떤 기계와 배포, 그리고 두 번째는 김유신 장군의 어떤 쇼맨십, 정치적인 쇼맨십.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제가 했던 과정 중에 그 뭉쳐야 푼다라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 제시문을 보여드리고 문제를 냈었어요. 그리고 또 미러링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 더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이 관련 사료를 보여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유신 장군 이야기 중에 제일 드라마틱한 이야기라서,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료라서 제시해 드렸던 건데, 이게 시험이 1번에 똑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제가 마치 내라고 뒤에서 시킨 것처럼. 사실 이 자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료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김유신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유신은 김춘추하고 떼고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계 김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신분이 정통 진골 김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았던 김유신 가문하고, 쫓겨난 왕인 진지왕의 손자로서 더 이상 그 다음번에 왕위 계승권을 갖기 힘들었던 김춘추, 까먹은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흥왕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동륜태자는 왕도 못 해보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왕인 사륜태자가 왕이 됐는데, 문제는 사륜태자가 이름이 진지왕인데 이름이 진지한 거하고 별도로 술과 여자를 너무 밝혀서 잘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동륜태자 아들이었던 진평왕이 왕을 해먹습니다. 굉장히 오래 해먹어요. 50년 해먹었는데 50년간 왕을 해먹었던 진평왕의
딸이 누구냐?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의 여자 왕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진평왕이 자기가 부처님 집안이라 우기면서 어거지로 왕을 시킨 거예요. 제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성이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는 나라에서 여성이 왕이 됐다면 당연히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때 백제의 침공으로 옛 가야 땅을 다 빼앗겼고 대하성 전투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선덕여왕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으로 결탁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진지왕의 손자. 자, 이 김용춘이 진지왕의 아들이고 이 사람 아들이 김춘추예요. 김춘추하고 손을 잡게 되죠. 요렇게 손을 잡게 되죠. 사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야계 김씨의 후손이었던 김유신이 또 김춘추하고 혼인을 통해서 손을 잡게 되죠. 이 세 세력이 세력을 모으자 이에 대한 반발로 상대 등 비담이 난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비담의 난이죠. 이때 이 난에서 만약에 비담이 이겼다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마 선덕여왕 다음에 비담으로 왕이 넘어갔겠죠. 하지만 비담이 지고 이 결과 이 왕위 계승권은 선덕여왕 다음에 잠깐 오늘 내일 하던 진덕여왕 잠깐 왕하고 그 다음에 김춘추가 왕이 되죠. 그 유명한 태종 무열왕.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전혀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몇 번 다뤄드렸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사 강사 중에 이론 수업이 제일 짧고 또 기출강좌도 기출강좌랑 예상문제 다 합쳐봐야 1100문제인데도 모의고사 할 때도 기출강좌 할 때도 이론강좌 할 때도 꼭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대사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가장 중요하게 들은 게 이거예요. 예, 신라 중고기 때 김춘추 계열이 김유신 계열과 연합하면서 왕권을 안정시켰고 국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삼국 통일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1984년 경희대학교 이호영 박사가 낸 의견이고 그 이후로 이게 정설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공무원 시험이 쉬워졌다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 정확하고 깊게 하셔야 되고 비이론적인 거 있잖아요. 누가 몇 월 달에 뭐 만들었다 이딴 것들은 이제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셨다면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하였다를 편하게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선지 1번은 을지문덕이고요. 3번은 최수종, 네, 장보고, 정혜진. 4번은 대가야를 정복한 왕은 진흥왕이죠. 그리고 이때 공을 세웠던 화랑은 사다함인데 뭐 사다함 이름까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재미있게 제시했던 사료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신라의 국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상국 사람이 우매하고 사나워서 우상국이 어디죠? 킹덤 오브 엄브렐라? 울릉도죠. 네, 그래서 사자 모형을 풀어가지고 울릉도를 먹었다. 자, 그 노래도 있잖아.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자, 그래요. 독도는 우리 땅에도 나오죠. 신라 지증왕 때 있었던 일이죠. 네, 지증왕 때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국 정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지간한 중학생도 아는 사실이에요. 역사 공부 열심히 했으면. 문제는 지증왕 때 있었던 일들 중에 우상국 정복하고 또 뭐가 있느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우상국 정복에다가 그다가 순장 금지 내린 거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주 동편에 동시를 설치하고 동시를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하고 나 이제부터 촌스럽게 마리강 같은 사투리 안 쓸 거야.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말이야. 왕을 쓰자고 왕. 네, 중국식 명칭이죠. 한화 정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901호에 왔는데 901호에 좀 오랜만에 와서 적응이 안 되네요. 중간에 칠판이 약간 블록이 있네요. 네, 올록블록 쓰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해서 좋죠, 여러분들. 버라이어티하고 하나정책. 자, 그리고 여러분 우상국 순장금지 동시 하나정책 정도 알면 지정왕이 끝나냐. 마지막 라스트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한 것도 지정왕이다. 그 전까지는 귀족들마다 개나 소나 지 마음대로 불렀어요. 예를 들어 우리 방궁각을 어떤 놈은 방궁각이라 그러고 어떤 놈은 PMG라 그러고 어떤 놈은 남부라고 그러고 어떤 놈은 방문국이라고 그런다 칩시다. 그럼 이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이름 하나로 통일해야지. 그래서 신라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독서 삼품가를 실시하였다. 원성왕. 신라 하대의 원성왕. 2번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였다. 지정왕. 3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국을 폐지한 그 유명한 네, 하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킹 오브 뉴스페이퍼 신문왕. 4번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한 왕은 신라왕이 아니고 발해의 무왕.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야,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게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배. 제가 이거 신당서에 나와 있는 이 나라의 특산물 소개하는 이 면을 몇 번 모의고사에서 몇 번 소개해드리면서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책성부의 다시마, 남해부의 된장이라 해도 아무 문제는 없다. 다만 이 라임이 떴을 때 이게 발해라는 건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저 여기밖에 가사를 몰라요. 그럼 저 대신에 그거에 도끼란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발해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그건 여러 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발해의 어떤 전성기 때의 어떤 영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남쪽으로는 신라하고 접하고 또 북쪽으로는 흑수말갈이 이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발해라는 나라가 발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있으면 남쪽으로는 신라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여기 발해가 있고 그 위에 왜 이렇게 부러질까요? 그 위에 흑수말갈이 있습니다. 이렇게 흑수말갈이라는 건 지금 발해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무왕이 흑수말갈 정벌 시도했고 나중에 선왕 때 정복했는데 흑수라는 게 뭐냐면 지금도 흑수라고 불러요. 흑룡강, 헤이룬강. 그러니까 요렇게 말려서 요렇게 해서 저쪽으로 오츠크해로 들어가거든요. 네, 러시아어로 아무르강이죠. 여기 사는 말갈족 흑수말갈이라 그러는데 발해에게 정복 안 된 말갈족이에요. 그래서 이 흑수말갈족을 무왕 때 한번 공격을 시도했고 이때는 완전히 정복을 못했고요. 나중에 선왕 때 완전히 정복을 했죠. 그래서 북쪽으로 흑수말갈까지 영토를 넓히고 요동까지 지렸을 때 선왕이고 지금 여기 보면 북의 흑수말갈을 접하고 남쪽으로 신라를 접한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왕 집권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셔야 돼요. 발해로. 자, 그러면 중앙에 육자평 이거 백제고요. 2번에 보면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 신문왕이 만든 군사대도죠. 3번은 오경 15부 62조 맞습니다. 4번에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부족장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발해는 무왕, 문왕, 선왕을 구분하는 문제가 최고치의 문제고요. 그보다 쉽게 나온다면 지금 여기처럼 발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리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그냥 쉽게 발해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라 그랬어요. 이건 좀 쉽게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다르니 고을에 경험 많은 농부를 각도의 감사가 방문하여 농사 짓는 방법을 알아본 후 아래라 고 왕께서 명령하셨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이에 왕께서 정초와 변효문 등을 시켜 감사가 아랜바 중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을 뽑아 제가 출제자라면 그 다음에 이 책을 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실 풀어야 되는데 농사직설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농사직설까지 보시고 이걸 세종대왕으로 못 푼 분들은 누구를 탓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냥 당연히 풀어야 돼요. 이거는 워낙 중요한 책이죠. 우리 역사에 현재까지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고 세종대왕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를 만드신 거죠. 학자들과 함께. 자, 그럼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법손실법의 그 문제점. 자, 그러니까 1결당 미국 300두를 최대치로 계산해서 세금 10% 내는 거니까 1결당 최대 30두를 내게 하고 흉년일 때는 깎아주는 방식. 자,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1결당 세금을 30두씩 내게 하고 만약에 이거보다 흉년이 좀 들면 30도에서 좀 깎아주는 방식인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노량진 수상시장 방식인데 노량진 수상시장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협상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동네 횟집에서 먹거든요. 회 먹을 때. 네, 그러니까 가면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요? 6만 원이에요. 에이, 좀 싸게 해주세요. 하면 자, 뭐 5만 원 해드리고 뭐 하나 더 드릴게요. 뭐 이런 방식 있잖아요. 그런 방식인데 노량진 수산시장에 계신 사장님들은 저보다 더 권력자가 아니죠. 서로 평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횡포를 부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좋게 적정한 가격으로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은 그게 과전이든 일반 세금이든 간에 관리가 거두기 때문에 맨날 풍년인 거지. 이 다법손실법의 문제가 이거였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수정한 게 뭐냐면 공법이죠.
세종대왕이 한 거죠. 그래서 4두에서 1결당 20두씩 거두게 하고, 네, 4에서 20두를 거두게 하고 토지를 6등급으로 가르고 풍흉을 9등급으로 가른 거잖아요. 전분 6등, 연분 9등. 일단 제일 많이 나는 세금량 자체가 작아졌고요. 적어졌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풍흉년일 때 체계적으로 요만큼의 세금을 내게 딱 숫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직보다 전에 쳤던 계리직에서 이 전분 6등, 연분 9등의 공법을 훨씬 자세하게 문제를 헷갈리게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사에 낑겨있는 진을 좀 일치칭 진에서 문제가 나오면 지방직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게 나왔더라고요. 훨씬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공법을 제정하였다. 세종대왕 맞고요. 이번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하면 굳이 말씀드리자면 2명의 왕이 있어요. 2명의 왕이.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 때 한번 옮겼고요. 근데 정종이 이꼴저꼴 보기 싫다고 다시 수도를 개성으로 옮겼어요. 그렇다가 태종 때 다시 옮겼어요. 서울로 수도를 옮긴 거.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은 성종이고요. 조광조 하면은 당연히 자동으로 세트로 중종이 나와야 되죠. 네, 중종 때 등용되었다가 토사구 팽 당한 관리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한국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요즘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또 뒤에 여러 영어나 이런 중요한 과목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빨리 하고 사라지려고 그랬는데 딱딱딱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5번 보세요. 자, 밑줄친 이들에 해당하는 것은 이들의 과거 응시와 그러니까 요 얘기하려고 오해하실까봐. 자, 저 한국사 선생이 1시간 넘게 1시간 설명을 하는 거 보니 이거 영어랑 국어는 2시간 하겠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동일한 시간으로 우리가 여러분께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그런 걱정을 하들들들 말고 요 채널 들어온 김에 끝까지 이 채널에 계세요. 아시겠죠? 저만 이제 배 나오고 뚱땡이 아저씨고 그 뒤로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특별히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우리 방문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생님들 3분이 연달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5번. 밑줄친 이들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들의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예법이 아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을 편찬한 뒤부터 이들을 금고하였으니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경대부의 자식인데 오직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이들의 벼슬길을 막아 훌륭한 재주와 쓸만한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블라블라. 더 읽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중인들도 문과를 원칙적으로는 칠 수 있어요. 평민들도 문과를 원칙적으로 칠 수 있어요. 원래 안 치지. 근데 쳐봐야 합격도 안 되고 합격해봐야 출세도 못하니까. 하지만 아예 법적으로 문과를 못 치게 만든 신분이 있죠. 바로 양반의 첩의 자식인 서얼이죠.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1초 컷으로 풀었을 거예요. 이번에 한국사가 너무 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한국사의 특징이 뭐냐면 20문제 중에 이런 어지간히 좀 똑똑한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거짓말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첩의 자식이 서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홍길동전 이런 거 다 읽었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6번. 자, 미술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평농서사 권신이 대상 준흥과 좌승 왕동 등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하자 왕이 이들을 내쫓았다. 네, 앞에 이 두 줄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냥 뺏어먹게 하려고 만든 줄에 불과합니다. 네, 이 두 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필경 고려사 광종으로 연구를 하셔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일 거예요. 이건 시간 끌 기록이고요. 그 다음 줄에 포인트가 있죠. 왕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였다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과거를 실시한 왕이 고려의 광종이고 이걸 건의한 사람이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잖아요. 누가 봐도 중국 사람이지 이름이 쌍기. 자, 그럼 이제 광종인데 두 번째 문단으로 푸는 거죠. 광종의 또 중요한 업적이 있다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서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고 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줘서 호족과 공신의 기반을 약화시켰던 바로 노비안건법이죠.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전민변정도감은 여러분 공민왕이 했던 게 제일 유명합니다. 신돈시켜서. 물론 공민왕이 한 것만은 아닙니다만 요건 제가 꼭 명심하라 그랬죠. 하지만 공민왕이 한 게 제일 유명하죠. 3번 전식과를 시행한 왕은 처음 시행한 왕은 경종이죠. 이 광종 아들. 시정전식과 경종, 개정전식과 목종, 그리고 경정전식과 문종이죠. 그 다음에 4번 12군데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처음 파견하는 왕은 성종입니다. 고려 초기에. 따라서 답은 1번. 이것도 아주 무난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달에 우리 방문가 공무원 유튜브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제 무슨 유튜브 2분 3분짜리 뭐 강의 짤들이 막 한 여러 개 올라왔었어요. 네, 그게 원래 일주일에 한 편씩만 올리려고 드렸는데 우리 회사에서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올려라. 그래서 한꺼번에 메일을 드렸더만은 한 2주 사이에 열 몇 개가 폭주해서 올라와서 네,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좀 아쉬웠던 게 한 개는 꼭 많은 분들이 봤으면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3분 만에 정리하기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그 1시간에 끝내는 한국 현대사의 필수 구조라는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부분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6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1960년에 4.19 혁명, 그리고 1964년에 6.3 시위, 그리고 69년에 삼성개헌 반대 투쟁, 79년에 부마항쟁, 80년에 서울의 봄하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거의 늘 시험에 나오거든요. 6개 중에 하나가. 근데 이게 그 키워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한 7개 정도 단어만 알면요.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이걸 그냥 1초 컷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리해 드린 거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 묻혀버렸나? 그게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조회수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시험 끝나고 몇몇 분한테 카톡 왔을 때 선생님 덕분에 7번 문제 좀 진짜 빨리 풀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마산이 나올 거예요. 자, 서울은 볼 것도 없는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빼놓고 중요한 시위는 다 서울이 걸쳐 있죠. 부마항쟁과 5.18 빼놓고는. 자, 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중에 마산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4.19하고 5.18밖에 없어요. 4.19하고 부마항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까지 껴있다면 이거는 부마는 안 돼요. 그럼 빠른 학생들 여기서 이미 4.19를 끝냈을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거리낌 없이 남용해서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중에 대대적인 학살로 끝난 민주화 운동은 2개 있어요. 4.19 혁명하고 5.18이에요. 4.19와 5.18이에요.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 중에서도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돌아가시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막 총포를 막 쏴대가지고 수백 명의 사상자, 4.19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대량 학살이 있었던 건 4.19하고 5.18밖에 없어요. 그 중에 5.18은 제가 5.18 얘기할 때 강조했던 키워드 4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민군이라 그랬어요. 시민들이 직접 무장을 해서 정부에 맞서 싸운 건 5.18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대량으로 총탄과 폭력을 거리끼며 남용해서 많은 사람들 죽였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건 4.19하고 5.18밖에 없는데 5.18은 시민들이 직접 무장 저항을 한 거고요. 그냥 시위하다가 떼거지로 돌아가신 건 4.19밖에 없어요. 게다가 5.18은 특전사 군인들이 일으킨 거고 4.19는 경찰들의 유혈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4.19 하면은 키워드가 하나가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4.19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마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때 돌아가신 학생이 누구예요? 김주열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걸 대량 학살로 끝난 혁명이에요. 많은 분들이 5.18만 생각하는데 사실 돌아가신 분은 4.19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걸 진압했던 주체가 경찰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승만이 어떻게 됐죠? 하야했죠. 그리고 이 결과 밖에 날씨가 꿉꿉한가? 분필이 계속 뿌려져. 이승만이 하야하고요. 그 결과 헌법이 개정돼서 내각 책임제 헌법이 이루어지고 제2공화국이 탄생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19에서 알아둘 키워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이왕 아까 비교 드린 거니까 여기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답은 1번이고 5.18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5.18은 무조건 이 단어가 나올 거예요. 신군부. 그리고 5.18은 광주에서만 일어난 거잖아요.
광주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무장 저항을 했던 건 5.18밖에 없어요. 시민군 무장 저항. 네, 그리고 대량 학살로 끝났죠. 이게 5.18의 키워드예요. 이 중에 최소 2개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6.3 시위는 더 쉽고요.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된 거죠. 선지 4번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우리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너무 시험을 잘 치셔가지고 전 과목을 이제 지방직으로 갈 준비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셨으니까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나중에 붙어야 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과 후배들, 선배들한테 뭐 어떤 과목은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거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하시되 그때 꼭 말씀해 주세요. 현대사는 여러분 민주화운동하고 경제사회 흐름하고 남북 관련 회담하고 그리고 미군 정기가 어차피 빅4예요. 그거 다 3분이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미련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여러분 알려주시고 제가 뭐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제 강의에도 다 무료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시험을 잘 못 쳐가지고 또 한번 도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세요. 네, 이제 5과목이에요. 게다가 행정법, 행정학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시는 전공 과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련퉁이처럼 요령 없이 옛날 방식처럼 한국사와 영어, 국어를 공부하면 여러분들 다 망해요. 네, 그런다고 점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8번 가볼게요. 자, 이 시기의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처음에는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열애자상, 이게 이제 개정된 행정구역 명칭이고요. 뭐 다른 말로는 옛날 명칭은 광주 충국리 철불인데 아직도 옛날 명칭으로 좀 나올 때도 있어요. 어찌됐든. 또한 덩치가 큰 석불이 유행이었는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대표적이다. 제가 고려시대 불상 몇 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3개 알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하남 하사청동 철불, 두 번째가 논산 관촉사 석불, 세 번째가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이 중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은 신라의 석굴암을 계승했다. 생긴 건 제일 잘생겼는데 새롭지가 않아. 새롭지가 않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떨어진다 그랬어요. 알겠죠? 영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뭐 제2의 장동건이다, 제2의 이병헌이다 하면 처음엔 좋아해. 하지만 조금만 뜨면 그거 꼬리표 뗄라 그래요. 왜? 그러면 다 절대로 그 전에 그 회자된 배우를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있는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데 실제로 보면 반할 정도예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하지만 석굴암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불상은 뭐다? 제가 이 철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철불은 고려 초기에 유행했다는 것 이외에는 나올 건덕지가 전혀 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올 것이다. 왜? 이 불상이 아시다시피 되게 못생겼죠? 모자 이렇게 2개 쓰고 있고 얼굴 이만하고 죄송합니다. 이 명작품을 제가 망치고 있는데 얼굴 이만하고 몸 이만해가지고 막 뭐 이런 거잖아요. 막 학사모는 왜 2개 쓰고 있냐고 복수 전공을 하셨는지. 뭐 어찌됐든 이렇게 되게 못생겼습니다. 비율도 엉망이고. 근데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고려의 개성 있는 불상, 즉 이렇게 못생긴 불상이 전국에 똑같이 다 있다면은 그건 사실 죽은 문화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 현장의 여학생분들한테 여러분들 솔직히 경찰직 준비하는 남학생들 보면 부럽죠? 왜냐하면 이제 노량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경찰직 준비하는 남자분들이 대체로 제일 잘생겼어요. 옷도 잘 입고. 네. 네, 그 다음에 소방직 준비하는 분들은 인물은 그냥 그런데 등치는 좋아. 근데 이제 일행직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이래가지고 꼭 건기태 같은 인간들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원 다닐 맛이 안 나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길 보십시오. 여기 계신 남학생분들을 하면서 그래요. 뭐라? 1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다 예외 없이 다양하고 개성 있는 패션으로 못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여름인데도 막 잠바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막 11월인데 벌써 반팔 입고 다니고 옷도 막 정말 다 다르고 헤어스타일 다 경찰직 준비하는 분들 보면 남자분들이 머리 스타일이랑 옷이 다 유행을 따라가요. 근데 일행직 준비하는 분들은 다 각자 개성 있게 못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분들이냐. 이게 딱 고려의 불교 문화라고 맨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려의 불교 문화는 지역마다 다양하게 못생긴 불상이 분포해요.
이게 제가 모의고사하고 뭉쳐 아픈다에서도 그랬고 모의고사 미러링에도 파이널에서도 계속 이걸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좀 많이 내는 편인데, 왜냐하면 고려가 여러분 중세사회라 그러잖아요. 중세. 통일신라까지를 고대라 그러죠. 근데 상당수 일부 역사가들은 여러분 중세를 통일신라부터 봐야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에요, 이게 역사학자들끼리는. 근데 다수의 학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고려부터 중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 시대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는 여러분 경주에서 유행한 불상이나 탑이 강릉에 가도 부여에 가도 똑같이 유행해요. 근데 고려의 불상은 지역마다 다 다양하게 발전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된 이유는 고려가 신라에 비해서 훨씬 지방 호족들의 힘이 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논산 관쪽사 석존 미륵보살 입상 아니하달 어제 신문에 나왔죠. 국보로 이제 승격됐어요. 이게 원래 국보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보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못생기면 보물이고 잘생기면 국보야? 어찌됐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려가 굉장히 개성 있는 문화가 발전했는데 이 문화를 주도했긴 게 호족이고, 아마도 논산 관쪽사 석존 미륵보살 입상 100% 논산의 그 호족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만든 불상일 거라고. 이게 다양한 문화가 발전했던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자주 나올 거예요. 즉 이 문제를 물어보는 의도는 개성 있는 지방 문화가 발전했다. 결국엔 뭐냐?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했고 이들이 다양한 개성 있는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올 거니까 잘 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이건 뭐 쉬운 문제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당군신화가 없어요. 예, 유명한 떡밥이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시작될 때 이야기 붙어 있어요. 당군신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이름이 이미 동명왕편이잖아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내고요. 또 제가 이거 뭐 문제 풀 때나 수업 시간에도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가지고 보통 되도 않은 문제를 낸다. 단군 계승의식이 있는 것처럼 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럴싸해 보이니까. 하지만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 있는 주몽, 동명왕 일대기를 다룬 시입니다. 그래서 단군 계승의식은 없고요. 여러 번 나왔던 유행이고요. 디귿,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편년체이자 강목체입니다. 자, 기사본말체로 만든 책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책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련의 삼국유사도 기사본말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기사본말체로 쳐줘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련의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가 아니거든요.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건데 바나나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국유사하고 연려실기술만 기사본말체고요. 나머지 책은 어떤 책이 나와도 아니니까 신경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을은 유독공의 발해고의 가장 큰 의미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지 않고 남북국 시대라는 주장을 처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설 강의하면서 약간 인상 찡그리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사실 제가 어제까지 장염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뭐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해설 강의 하려고 좋다는 약 다 먹고 24시간을 잤어요. 계속 자다 깨다. 그래서 괜찮아지긴 했는데 좀 오래 서면 아직도 배가 아파요. 그래서 조금 인상 쓰더라도 제 못생긴 게 왜 이렇게 인상까지 쓰냐 하면 저 논산 관촉사 석존 미륵보살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일단 8순 동안 내가 한 일을 만약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이렇게까지 왕을 한 사람이 없어요. 조선에 딱 한 명 있어요. 게다가 첫째는 탕평책인데 스스로 탕평이란 두 글자가 부끄럽다. 둘째는 균역법인데 셋째는 청계천 준설인데, 아니 그니까 지금 이영희의 한 일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두 개에다가 솔찬이 나오는 거 하나까지 붙여서 세 개나 설명하고 있어. 영조죠. 군포 두 필 내던 거 한 필로 줄인 균역법, 그리고 탕평책, 그리고 청계천 준설. 옛날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서울시장이실 때 청계천 그거 복원 사업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반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명박 형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막 옛날에 막 영조가 막 청계천 준설을 했다. 그건 모르나? 영조 대왕께서도 청계천 준설을 했다. 막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뭐 청계천 복원 사업에 뭐 논란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청계천 밑에 토사물이 너무 쌓여 있어서 종종 범람을 하자 밑에 있는 바닥을 다 긁어낸 사업이 청계천 준설 사업인데 영조가 했던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장룡령이 창설되었다. 이건 영조의 성자 정조가 한 거죠. 나선정벌은 효종 때 한 거고요. 홍경래는 1811년 즉 순조 때 있었던 반란이고요. 동국문헌 비고. 많은 분들이 영조 때 있었던 편찬사업 중에 제일 큰 업적이 뭐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단연 동국문헌 비고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헌을 모두 총정리한,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한국판 사업이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 마누라도요. 아이씨, 전선혜 선생님이 마누라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어. 저희 마눌님도요. 아내라고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내는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전 개인적으로 성인지 감성이 좀 떨어지는 언어가 아닌가. 부인을 꼭 집에 있는 사람이라 묘사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옛날엔 높임말이었던 마누라를 좀 썼는데 어쨌든 마누라가 지금은 낮춤말이니까 마눌님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마눌님이 말이에요. 이번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실 이것도 마누라가 마눌님이 잽싸게 쳐줘서 저한테 보내준 PPT인데요. 우리 마눌님께서 이 11번 문제를 틀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치고 돌아온 마눌님한테 짜증을 확 내자 마눌님이 거의 울 듯한 얼굴로 고생을 하고 온 아내한테 어떻게 보자마자 짜증을 내냐.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 문제를 틀린 분이 전국에서 우리 마눌님만이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나는 이걸 어떻게 틀릴 수 있지 지금도 믿어지진 않아요. 을미사변이 여러분, 자 그냥 연도로 해볼게요. 일단 자 러일 전쟁이 이렇게 되죠. 그럼 시차가 지금 10년이에요. 근현대사에서 9년에서 10년 시차면 거의 이거는 여러분 시베리아 벌판 수준이에요. 근데 독립운이 건립되었다. 이게 뭐 1897년이다. 어찌됐든 독립운은 독립협회가 건립했을 거 아니에요.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을미개혁이 진행되었고 을미개혁을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중단시켰고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협회가 활동을 했고 이 독립협회 활동을 꼴같지 않아 했던 고종이 없애버리고 추진했던 게 광무개혁이고 광무개혁이 중단된 게 러일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꼭 연도를 외울 필요도 없고 워낙 중요한, 그러니까 한 챕터당 거의 제가 저같이 이론 짧게 하는 분도 짧게 하는 사람도 설명할 때 독립협회 하나 설명할 때 40분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긴 주제들인데 이 정도의 간격인데 이걸 못 맞춘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좁은, 예를 들어 동학농민운동의 안에서의 순세, 조고이, 백토령, 정청집, 감노루 이런 건 맨날 두 문자를 따서 뭐 20년대 무장투쟁, 봉은청간대자 삼미통, 뭐 대원군의 통상수교 오정책, 병제병오 신청 맨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크고 중요한 큰 틀은 예를 들어 박정희 다음이 뭐 전두환이야 이런 거는 굳이 우리가 뭐 이걸 두 문자를 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희 마눌님 틀리는 거 보면서 다음 이론 때는 또 다음 기출 때는 다음 모의고사 때는 큰 사건들도 좀 두 문자를 따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틀리셨죠? 네, 이건 제가 설명 더 안 드릴게요.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12번. 왕의 어릴 때 이름은, 자 제가 잠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고려의 왕들 하면은 네? 어떻게 돼요 순서가? 태해, 정광, 경성. 고려 왕은 여러분 때려 죽여도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옆에 회사에 한 분 계신데 아니야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자 어떻게 돼?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외우라 그랬죠? 자 보세요. 목형덕정, 문순선, 헌숙애인이, 그리고 이제 명신이광고.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는 한 말씀드릴게요. 원열선숙 해목정, 공우창공 고려왕.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종종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역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독도는 우리 땅에 맞춰서 외워라 해가지고 대해정광경성, 목현덕정, 문순선, 헌숙 예인이, 명신이, 강고, 원열, 선숙, 해목정, 공우창공, 고려왕 다 외웠다. 이거 딱 3번만 부르면 외워진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써서 초기, 중기, 무신직공기, 원간석기, 말기로 쪼개서 기억해라. 이거는 제가 부탁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외워져요. 한 3번만 부르면 외워져요. 네, 저희 딸도 외워요. 6살인데 기억력이 썩 안 좋아요. 마눌님 닮아가지고. 근데 이건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외워야 되는 이유는 순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왕이 몇 명인지를 정확히 추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왕 중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왕이 몇 명이냐면요. 태조, 정종, 광종, 성종, 그리고 현종 쭉 가다가 문종, 그 다음에 숙종, 예종, 인종, 다음에 요건 필요 없고요. 무신직공기는 뭐 왕이 중요한 건 아니죠. 원종, 충렬왕, 충서랑, 공민왕, 우왕이라 그랬어요.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14명이에요. 14명의 왕은 알아야 돼요. 단독으로. 우왕도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문제로도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 왕이 누구냐면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라 돼 있고요. 공민왕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왕이에요. 게다가 여기 이님까지 나오고 있죠. 우왕 초기의 권문세족이었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우왕으로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더 한 단계 위의 문제인 게 그 다음에 우왕이 한 걸 정확히 골라야 되는데 워낙 유명한 사건이 선지 4번에 보면 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최영장군 몰아내고 고려의 실권을 잡고 우왕을 쫓아내죠. 워낙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맨날 이거 노래 맨날 부르잖아요. 위화도 회군. 자, 퀸이 부릅니다 하면서 위화도 회군. 그러면 이제 우왕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 때 일인데 여기 보면은 선지 3번은 이제 그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 수복이고 삼별초가 반란 일으킨 거예요. 원종 때 일이겠죠. 원간석희 첫 번째 이야기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해볼게요.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한 건 일단 세종대왕 때고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이때쯤에도 대마도 정벌이 있었는데요. 그건 창왕 때예요. 그거 창왕 때고 심지어 이름도 박위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칠판 보시면 홍진황관스라고 있어요. 홍진황관스. 그래서 홍산, 진포, 황산, 관음포는 공민왕 때고요. 외구 격퇴 순서가. 쓰시마 정벌만 창왕 때예요. 앞으로도 쓰시마 정보를 가지고 공민왕이란다. 우왕 때고요. 쓰시마 정보만 창왕 때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쓰시마 정보를 가지고 우왕을 헷갈리게 되는 문제는 또 나올 거예요. 네, 심지어 이건 또 세종대왕 때고 이종무기 때문에 박위로 나올 수도 있겠죠. 대놓고. 박위가 창왕 때 쓰시마 정보란 장군인데 창왕 때예요. 홍진황관서예요. 홍산, 진포, 황산, 관음포, 쓰시마 정벌 외구 격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집에 갔는데 새로운 메뉴가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이거 뭐야? 홍진황관스라는 메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뉴 중에 맨 마지막에 쓰만 창왕 때고 앞에 거는 우왕 때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홍건적은 언제 쳐들어온 겁니까? 아주 간단해. 홍건적이 쳐들어온 건 공민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홍건적이면 깝쳤다면 공민왕이고 외구와 관련된 게 나오면 99.9% 우왕이에요. 왜냐하면 창왕은 단독으로 나올 일이 없으니까. 외구를 뭐 격퇴했다 나오면 우왕이고요. 홍건적 얘기 나오면 공민왕이고요. 다만 그 안에서 이렇게 헷갈리게 쓰시마 정벌이 나오면 이건 창왕 때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홍진황관스 알겠습니까? 그게 얘네가 우리 괴롭힌 고려를 괴롭힌 이 오랑캐들 스토리가 있잖아. 거란, 여진, 금, 몽골, 홍건적, 외구. 거여금, 몽공외 이것도 맨날 헛소리 했잖아. 내가 이게 가야금과 검은고의 장점을 모은 악기가 있는 거야. 거여금이라고 있는데 거여금 최고 연주자가 몽홍인 거지. 사극이 사극. 부패한 관리가 몽호 형한테 와서 몽호한테 몽호가 거여금을 켜라 몽호가. 그러니까 몽호가 짜증이 나가지고 왜? 하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거여금 몽홍 왜? 알겠습니까? 그 중에 홍건적은 공민왕, 외구는 우왕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선물산은 조선 사람이 써야 돼.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랬어요. 1920년대 초반에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물산장려운동,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이 일으켰던 토산품 애용운동이죠. 이 물산장려운동은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3번에. 제가 이거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하는 그 동아일보 사설도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물산장려운동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운동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일본 물건이 관세 없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품질이 더 좋고 가격이 더 싼 일본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본 물건들을 쓰지 말고 국내 자본가가 생산한 물건을 쓰자. 그렇게 되면 결국엔 자본가들의 배만 불린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 눈에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원칙은 민족보다 계급이 우선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은 토산품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나마 토산품보다 더 가격이 좋고 품질이 좋은 일본 물건도 못 쓰게 하자는 운동은 잘 먹고 잘 사는 자본가 계급의 배만 불리는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운동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사회주의, 원래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민족주의라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단결해야 돼. 이런 말 속에 민족 안에도 지주가 있고 자본가가 있고 민족 안에도 개털들이 있잖아요. 프롤레타리아트들이. 근데 같은 민족이라 단결하라 그러면 혁명을 못 일으키지. 그래서 원래 빨갱이들은 그거 싫어해. 원칙적으로 하면 민족 자본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고, 요거 하나 더, 이 운동을 대체해서 다음번 시험에서 만약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왔어요. 그것도 똑같이 답은 3번 고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왜 사회주의자의 비판을 받았냐? 아니 이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당시 대학 진학률이 0.5%도 안 되는데 그거 뭐 대학 세워봐야, 코올리게들 돈 모아서 대학 세워봐야 어차피 노동 대중들은 거의 근초도 못 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초등교육의 확산에 힘을 써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두 운동 다 비판을 받았다. 아시겠죠? 자,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14번. 자, 제가 우리나라의 주요 헌법 개정 또 뭐 짧은 특강을 올려드린 것도 있고 문제도 여러 번 냈고 파이널 모의고사의 마지막 문제도 이걸 냈고 뭉쳐푼데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주요 헌법 개정 중에 어떤 역사적인 전개 과정 속에서 이 헌법을 물어보는 문제 말고 그냥 헌법 문항의 일부만 이렇게 턱 던져놓고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딱 두 개밖에 없다. 헌법이 길게 잡아야 세 개 있다. 하나는 1960년 내각 책임제 헌법. 왜냐하면 그건 4.19 혁명의 결과 바뀐 헌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내각 책임제를 그때 딱 한 번 했기 때문에 신기하잖아. 그거 하나랑 두 번째가 이 유신헌법. 이건 왜 단독으로 자주 나오냐? 워낙 쓰레기 헌법이라서. 이보다 더 쓰레기 헌법 찾기 힘들어요. 인류 역사상 찾기 힘든 헌법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2009년 대법원에서 이 헌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헌법에 저항하다 군대 강제 끌려간 사람들, 고문받은 사람, 감옥 간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의 헌법, 87년 헌법.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이루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현재 헌법이기도 하고. 이 세 가지 헌법만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냥 전체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아니면 헌법의 변화 과정,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문제로 나오지, 특히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단연 유신헌법이라 그랬어요.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딱 세 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고요? 제일 쓰레기라서. 다시는 이런 헌법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헌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헌법에서 제가 알아야 될 키포인트들이 몇 개 있냐. 한국 현대사의 필수구조라는 자료도 제가 한 페이지짜리로 요거 헌법 개정 자료도 올려드렸지만 크게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간접선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간접선거를 했던 데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예요. 어차피 박정희 대통령 꼬봉들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어차피 당선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6년 무제한 중임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선거 방식이 어떤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 혼자 단독 출마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유신정오회라 그래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입법부를 장악하는 거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본인이 임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번째가 뭐냐면 국회 해산권이에요.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 다섯 번째가 뭐냐면 법관 임명권이에요. 대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을, 지금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근데 이거는 한 단계 더 위인 게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 면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이 이것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건데 긴급조치권이에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죠. 기본 인권을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신헌법의 독소조항 6가지예요. 네, 이거보다 더 있는데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딱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가장 관건인 게 예를 들어 국회 해산권 선지 1번에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선지 3번에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 아무 의미 없죠. 국회를 이미 대법원장이 대통령 장악하고 있으니까. 4번 긴급조치할 수 있다. 2번 보세요.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만든 헌법인데 무슨 7년 단임제를 해요. 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왜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아, 우리 마눌님이 틀렸거든 이거를. 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진짜. 아니 유신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으려고 만든 헌법이에요. 근데 뭔 7년 단임제 이런 걸 고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고르셨죠? 네, 유신헌법의 가장 포인트 6개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만든 헌법이에요. 그럼 선생님 선지 2번은 누구 헌법이에요? 나야, 나.
본인이야. 나 전두환이가 헌법을 바꿨잖아. 80년 10월에. 그때 7년 단임제를 했어.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얘기했잖아. 나 전두환은 본인은 박정희 대통령과 노태우 민주화 정권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 난 7년 단임제 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네, 7년 단임제를 했지만 여전히 선거는 장충 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죠. 네, 본인이 7년 해먹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 노태우한테 넘긴 다음에 군사권은 뒤에서 쥐고 상황놀이를 하시려고 했던 건데 뜻대로 안 되셨죠. 6월 민주항쟁 때문에. 아무튼 7년 단임제는 본인이 한 거야. 잘 기억해.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전형적인 삼국시대형 문제죠.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한 3개까지는 쉬워. 2개까지는. 자, 고구려의 평양천도. 이게 장수왕 때 있었던 거잖아. 한강 유역 먹으려고. 그래서 평양천도 하고는 이제 뺏긴 거 아니야. 한강. 그래가지고 개로왕이 개로왕 하면서 한강 뺏기고 개로왕 동생이자 아들, 일본석엔 동생, 삼국사학엔 아들로 나오지만 동생이 맞아요. 개로왕의 동생인 문조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조왕 때 웅진천도. 좋아요. 평양천도가 먼저고 웅진천도.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못 풀었으면 이미 여러분 답 없는 거고 그 다음 게 헷갈릴 수 있었을 거야. 자, 신라가요 백제랑 손을 잡고 한강 유역을 먹었는데 뒤통수를 치고 한강을 다 먹죠. 이에 분노한 백제가 신라 관선성을 쳐들어갔다가 여기서 백제군이 전멸당하고 성왕도 죽으면서 완전히 한강 유역이 신라 땅이 되죠. 다시 제가 뭐라 그랬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완전히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전투가 관선성 전투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보면 한강 유역을 확보하자 이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전투가 관산성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백제군이 전멸당하면서 끝났다. 다만 북한산 순수비는 관산성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걸 두 문자 따라하고 혹시 모르니까 단신광북 창대항마, 단신광북 창대항마 혹은 단항광북 창대항마. 그러니까 단양적성비, 한강 유역 장악, 그리고 관산성 전투,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거든요. 어찌됐든 다시 말씀드리면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먹은 게 아니고 한강 유역을 먹자 분노한 백제가 관산성을 쳐들어갔다가 전멸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라면 라다 가나. 제가 삼국시대 학습할 때 이론 수업할 때부터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버풍왕이니 뭐니니 이선 이런 왕 나올 때 무슨 비성 몇 년도에 세웠다 뭐 몇 년도에 세웠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썩은 방법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근데 아직도 좀 낡은 교수법을 고수하는 우리 회사 분들은 아니에요. 다른 회사의 몇몇 선생님들이 버풍왕 때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습관적으로 외우게 시켜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게 고대사 학습의 키포인트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강사들은 자기 살려고 그러는 짓거리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지금 한두 개 아니잖아요. 한국사만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왕의 영토 확장 과정은 반드시 순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다 이유가 있어요. 진흥왕은 땅 넓힐 때마다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게 운이 나쁘게 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운이 나쁘게 돼. 5개나 남아있어. 사실은 더 있을 거야. 매일 기도하세요. 지금 공부하는 분들 알겠죠? 발견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흥왕은 땅을 넓힐 때마다 순수비를 세워놨어요. 순수비가 아닌 단양비까지 합치면 5개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토 확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영토 확장 과정과 중요 전투를 순서대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고대사에서는 잘 안 따는 두 문자까지 따가지고 단신광북 창대항, 단신광북 창대항 맨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염두에 주셨다면 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라다가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에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가 진을 친 땡땡땡은 거란군에게 제가 이 사료 보면서 요거 맞춘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 거란의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 신하가 되겠냐라고 물으니 가는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냐라고 대답하였다. 재차 물었는데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살을 도려내며 이게 능지처참이잖아. 칼로 살을 도려내며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거란은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다. 이게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이것도 얻어 걸린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제 뭉치 아픈데 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 냈는데 강조가 거란의 2차 침공 때 나가 싸우다가 져서 포로가 되죠. 그리고 거란에 끌려갔는데 거란 황제가 강조의 어떤 강직함을 보고 높게 평가해서 야, 너 내 신하가 되라 라고 하자 강조가 야, 나는 고려의 신하인데 어째 너의 신하가 됐냐 이래서 한 번씩 이렇게 칼로 살을 뜯어내면서 신하 될래 안 될래 안 할 거야. 으악
안 할 거야. 옆에 있던 다른 고려에 잡힌 장군이 너는 그러자 이미 이 새로운 태양을 보게 되었는데 어찌 옛날 태양을 기억하겠사옵니까? 이러자 강조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옆에 있는 장군을 발로 걷어찼다. 근데 제가 그때 뭉쳐야 푼데도 뭐라 그랬냐면 그 옆에 있는 장군도 지조가 있다. 그 학생들이 무슨 소리냐? 나 같으면 그거 하기 전에 이미 태양을 모셨을 거다. 라고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란 장군을 거란에 갔으면 이미 거란 황제 신하가 됐을 거란 얘기죠.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강조가 그래도 고려의 장군으로서 지조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료인데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료라서 제가 넣어봤어요. 사실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을 거란 생각을 안 하고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 자체를 단독으로 낸 문제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강조의 어떤 지조, 강직함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니까 근데 끝까지 이러면서 거부하잖아요. 거란 황제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네요. 아마 이거는 제 추정인데 저만 냈을 거야 아마 이 문제는. 이 사료는 아까 김유신 사료는 뭐 다른 분이 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저만 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 만든 뭉쳐야 푼다가 뭐 잘난 척 좀 하자면 뭐 홍보의 장도 돼야 되니까 짧게만 얘기하면 기출문제랑 제가 만든 예상문제 이런 거 예상문제까지 합쳐서 1080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기출문제집이 1700문제가 넘는데 대부분의 기출문제집이 기출이나 예상까지 해서 1000문제만 풀어도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다 풀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고 장땡이 아니고 강사가 예상 문제를 반드시 만들어서 문제집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난 4년간 변함없이 한국사의 트렌드는요. 새로운 문제예요. 새로운 문제라고. 새로운 사료를 보여주고 정답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자, 강조라고 생각하면 답은 쉽죠. 3번이죠.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목종이 천추태후 등살 때문에 강조 보고 도와달라 그랬는데 강조가 목종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목종이 안 보여서 목종이 죽은 줄 알고 현종을 왕으로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보니까 목종이 살아있네. 낙장 불입의 원칙 때문에 목종을 폐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핑계로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그거 막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런 지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대단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저는 이미 모셨을 거예요. 새로운 태양을.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올해 초 가을의 비조소차는 이건 이 문제는 쉬워요. 책을 완성했는데 이름을 성학지묘라고 했다. 더 읽을 것도 없어요. 율곡 이희 선생의 가장 유명한 저서가 성학지묘예요. 성학지묘, 동호문답, 기자실기 같은 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성학지묘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또 이분이 적은 다른 책이 또 나오죠. 2번의 동호문답.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에 18번. 자, 오늘날 사람은 모두 법에 의지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돈은 없다. 요 다음 문장 보세요. 나는 한국의 의병이여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만국공법에 대한 뜻이 무슨 뜻인지도 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보여드렸고 뭉쳐야 푼 데서 보여드렸는데 모든 국가 간의 법은 국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봐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나오는 원칙이고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에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곧 폐지될 비운의 과목인데 거기선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라서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문제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너무 유명한 문장. 아마 안중근 선생님에 관련된 이 제시문을 보여드리고 문제를 푼 분들이 저는 이런 관련 문제를 뭉쳐 푼다에서 2번 모의고사에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마 분명히 다른 한국사 선생님들도 이걸 보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안중근에 관련된 문제에서 안중근이 위순 감옥에서 재판정에서 했던 재판문 그분의 핵심 주장이 이거예요. 나는 의병의 참모 중장이지 폭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적군의 포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국공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이 문장이 공무원 한국사 9급에서 국가직 지방직에서 대놓고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이걸 한번 보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3번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안중근으로 풀었다면 사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4줄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걸 모른다고 치고 이게 안중근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나는 한국의 의병이요.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여기 안중근의 어떤 행위나 액션을 보여주는 연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키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안중근이 동양평화론 쓰기 전에 류순 감옥에서 이 법정에서 말씀을 나눌 때 했던 이 문장은 워낙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익혀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나와서 아마 이걸 접근하신 분들은 풀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중근은 동양평화론 집필했고요. 디귿.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일본에서 순국한 게 아닌 건 아시죠?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죠. 그리고 한인애국단 소속은 아니죠. 이봉창, 윤봉길이죠.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했다도 이제부터는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안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안중근 선생이 원래 애국 개몽 운동하다가 러일 전쟁 때 일본에 실망하고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무장투쟁 하시다가 여의치 않자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거든요. 네, 요거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제시문은 여러분들 요걸 보고 안중근을 풀 방법은 없어요. 안중근이 하신 말씀이란 건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보여드렸었고요. 모의고사에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처음에는 언제 이걸 1시간에 해 이랬는데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다음 우리 김태현 선생님도 오셨고 뒤에서 인상 쓰고 계시고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19번 보면요. 자, 일본 정부하고 통모해서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징역이 취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자,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했던 놈들에게 혼을 내주겠다, 벌을 주겠다는 법이 아시다시피 반민족행위 처벌법인데 반민법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예전에 구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 문제에서 재헌국회에서 했던 일 중에 자 보세요. 친일파 청산시도 이른바 반민특위 요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49년도에 농지개혁법이 실시돼요. 이거는 왜 제가 중요한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나올 수 있으니 봐두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친일파 청산시도 그 다음에 농지개혁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문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답은 2번이에요.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는 제정되었다. 아니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반민법이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됐어요. 재헌국회에서 했던 일이 두 가지란 걸 잘 아실 건데 이걸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은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의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되고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다. 너무 유명하죠. 네,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네, 아까 마지막 문제 19번 마지막에 하실 때 김태현 선생님이 본인의 미모를 뽐내시면서 카메라 사이로 지나가시고 굳이 또 돌아오실 때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이거 여러분 모르는 분은 없죠. 신채호가 의열단 단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만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 번 문제에서 보여드렸어요. 신채호는 의열단을 위해서 글만 써준 거예요. 의열단 단원이 아니에요. 제가 그 뭐 예상 문제에서 한번 보여드려서 학생들이 쌤 뭐 이딴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했습니다. 한번 나왔잖아요 지금 또. 신채호는 의열단 선언만 써준 거예요. 그럼 이거 써달라고 부탁한 사람 누구예요? 가는 누구야? 김원봉이지. 밀양 사람 김원봉인데 항상 서울말 쓰는 김원봉. 예? 조승우, 이병헌 영화에서 밀양 사람이라는데 맨날 서울말 쓰는 우리 원봉이 형님이 여기 보면요 조선 의용대를 결성한 것까지 맞죠. 근데 신채호 형은 국혼을 강조한 적이 없죠. 박은식은 혼, 신채호는 뭐라고? 난가 됐어요. 뭐 일본말 같네. 난가요. 민족정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무슨 김원봉이 세워 여기서 공부한 사람이지. 그럼 내가 그러면 통영고등학교 다 왔는데 그럼 통영고 내가 만든 거야? 공부한 거지. 그 다음에 형평사는 백정단체인데 신채호 관계가 없죠. 조선건국동맹은 김원봉이 안 갔죠 여기는. 네. 그리고 식민사학의 정체선을 반박한 분은 제일 대표적인 분이 백남훈이죠. 사회경제사. 그러니까 황포군관학교에서 훈련받았고 국민당 산하학교 1926년부터 민족주의 역사 소설의 기본 틀을 제시한 분이 또 이분 맞죠. 답은 4번이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나간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만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 또 해설 강의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